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골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둔 탓에 2월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 강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됐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당대표로 했던 강재섭 전 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당이 단일 대우를 못 꾸렸을 때 비판을 하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당이 좀 복작복작한 게 재밌고 좋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단 한치의 복작복작함도 허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식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 참 재미없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네,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출마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는데요. 아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그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세였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지지율과 상관없는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 지지율 하락세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그 초선 의원들이 비판 성명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또한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윤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겠다. 본인이 친윤이다. 이런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남은 정치 생명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더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입문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벌써 뭐 20, 30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여정에서 사실 이렇게 대통령과 뭔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건 흔치가 않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에게 그 대권주자로 거듭날 수 있는 별의 순간이 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 순간을 칼의 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김근태 전 장관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초기에 그 분양가 뭐 공개 이거 관련해서 노 대통령의 정면으로 계급장을 떼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나경원 전 의원 정도 되는 중진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더라도 해임과 관련된 그 당시에 한번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좀 결기 있는 모습은 한 번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 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뭐 지역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위기의식을 좀 느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동작을 공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배지를 단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뭐 대권 도전을 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한 번 정도 더 도전하는 걸로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안정적인 뭐 이런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준호 대표가 방금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건 계급장을 서로 떼자는 것이지 지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계급장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뜯긴 거잖아요. 응? 이건 자기가 사표를 냈는데 사표도 아니고 그냥 해버린 거고 이게 아까 그 강서준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초선 의원들이 당원들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집단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면서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게 여당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좀 여당에 대한 평가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선 의원과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사실 이제 뭐 3년이 채 안 된 그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입문을 한 이 정당의 산 역사란 말입니다. 어떤 방송에서도 누가 그러던데 사실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정치 이력을 가진 여당 정치인이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정도 빼면은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당의 역사와 함께한 이 중진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뭐 무질서한 뭐 정령 뭐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애둘러서 표현하기보다는 본인이 겪어왔던 당 이름이 수차례 바뀌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이 여당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대통령 그 대권의 앞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휘둘리느냐. 당이 20년, 30년 수권정당으로서 나오고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분명한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좀 훈계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소 무기력하게 좀 내려앉아 버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럼 강서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불출마 선언을 두고 나경원 의원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번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정치 생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사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닌 또 귀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런 여성 의원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배심이 없었다. 너무 이렇게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것처럼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포기할 거면 본인이 아까도 뭐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해놓고 본인은 질서정연한 무기력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해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의 정치 현실이 너무 낯설다라고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찌 보면 진짜 너무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누가 봐도 지금 당대표라는 것은 당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또 공천 그리고 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한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당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이라는 것은 소장파고 본인의 신념을 할 수 있는 젊은 그런 의원들인데도 이렇게 거의 집단 폭력하다시피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부추마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낯설고 또 그렇지만 또 나경원 입장에서는 당대표까지 출마할 정도의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낯설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타개하고 뭔가 끌고 가는 또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에게 이렇게 집단 성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파 의원들은 당연히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민주적 정당 시스템 안에서 허용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초선 의원의 뭔가 좀 비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선 의원들과 함께 지금 뭔가 그 대담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공개적인 뭔가 논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사과를 할 생각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좀 결기 있는 모습과 당의 중진으로서 초선 의원들에게 뭔가 좀 그 의사 교환을 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다소 아쉽게 대통령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으로서의 뭔가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이 내려놓고 선당우사를 하겠다 이런 모양새로 갔어야 되는데 대통령 눈치를 보는 초선들의 그 비판을 그냥 못 이겨내고 그냥 내려놓는 이런 모양새로만 갔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득될 게 없는 불출마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결국은 어찌됐건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불출마를 선택한 마당에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나경원 의원은 당심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이 당심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재밌는 구조인데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던 시절에
이준석 대 나경원 구도였거든요. 그때 이준석을 그 지지를 했던 표들이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했던 표가 지금 김기현 의원을 좀 지지를 하는 약간 이런 그 단 하나의 그 텀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다수의 20, 30대 신규 당원들 표심들이 있거든요. 이 표심들이 과거 이준석 대표를 지지를 하다가 지금 나경원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당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누가 갖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공략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 당심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이 추세가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준 변호사가 보시기에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힘 당심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양측 다 나경원 대표를 지지하던 그 당심이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도 법률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자들 또한 나경원 의원이 자기한테 온다, 또 이런 거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경원 의원과 겹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기반이고 당 인지도랄지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기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 세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세력이 어디로 움직일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변수가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일 텐데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승민 의원은 출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오늘 불출마 이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뭔가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불출마로서 그 여론이 유승민 의원에게 일부 이동한 이 표심이 확인이 될 건데,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론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먼 얘기가 돼버렸고, 이 표심이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가냐 안 가냐, 지금 이 상황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참 얻을 게 없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지금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허은하 의원 같은 본인을 좀 결을 같이 하는 이 계파를 좀 살리고 세력화를 했고, 그걸 유지하는 의미로서의 당대표 출마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과연 이런 본인들의 그 계파 식구들을 어떻게 전당대회 이 파고를 넘어들어서 공천까지 연결을 할지 그 고민이 할 것 같은데 답은 쉽게 못 찾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승민 의원은 너무 고심을 해서 타이밍을 못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학습 효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는 굉장히 좀 결단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실기를 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유승민 의원의 정치 생명에서 대표적인 좀 패착 사례로 두고두고 기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지금의 상황들이 내가 괜히 나가서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젊은 정치인이지만은 아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태권도 전도 여러 번 했고, 지금 본인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할 거는 다 이뤄본 부분이고,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당대표가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뺐지, 그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좀 연연해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강서준 변호사께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도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실기를 해서 기회를 놓쳐서 존재감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니 내가 나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한테조차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행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일 텐데, 또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 유승민 의원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당선 누가 더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제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확률로 따지자면은 이제 김기현 의원 쪽이 이제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좀 조언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연대를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뭔가 좀 제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걷어들이고 뭔가 새로운 지금 의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까지 한 경남 지역을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제원, 그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윤핵관으로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를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김기현의 지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을 제외한 이 동부전선과 관련된 동부 지역과 관련된 이 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터치를 안 하고 수도권 연대로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도권 연대로만 외친다라고 하면은 이 고착화된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철규 의원과 지역이 겹치는 권성동 의원을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을 참전시키든지 아니면은 부산 지역에 있는 뭐 조경태 의원을 뭐 참전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동부전선을 좀 판을 흔들어내는 그런 좀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연대로서만은 좀 다소 부족한 좀 의제 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강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두 사람이 일단은 누가 봐도 김기현 의원 쪽에 좀 힘이 실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걸 뒤집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기현 의원한테는 호재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악재 같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앞서기도 하던데 지금 거의 이제 뭐 대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같은 경우는 윤심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번에 그 나경원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 윤심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졌기 때문에 김기현이 앞으로 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척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와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또 나경원 의원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그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또 세력들과 연대 가능성을 계속 어필해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과연 점점 더 김기현 의원이 우세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가진 딜레마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미리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을 대비를 해서 뭔가 포석을 깔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패착일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놓고 안철수 지지 선언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본인도 중립을 지키고 내 역할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놨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는 순간 친정개표가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당대표 당선을 희망을 하지만 그 말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물밑적으로 이렇게 교섭을 하는 이런 포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바로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런 포석까지는 깔아놓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뭔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말로는 그 안철수 그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못하지만 발끝은 안철수를 향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 뭐 조직을 못 꾸려놓은 상태에서 흔히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그 후보는 뭐 A 후보를 단일화하는 지지 선언을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 선대 본부장들이 B 후보를 가서 돕는 이런 모양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그런 조직화를 못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에게 뭔가 지지표가 가기에는 좀 한계가 명확한 좀 그런 좀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찬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지금 비공개 자리에서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뭐 정치적 상황을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국민하고 국가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국
과 관련해서 뭐 라이벌 캐릭터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이제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던질 만큼 자신감도 지금 확인을 한 상태라서 지금 트럼프처럼 뭔가 이제 스트롱맨 이미지가 좀 강해지는 부분인데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가도 사실 뭐 크게 뭔가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오히려 당 지지율도 굳건해지고 있고 본인 지지율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나만 믿고 뭐 따라와 봐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진 것이 그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이나 국가만 바라봐라. 좀 이런 좀 이면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 김기현 의원이 그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20, 30대 남자들을 남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했던 건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김기현 의원이 어제 그 민방위 훈련을 여성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그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과반인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통과 자체가 안 되고 또 지금 예산을 비롯한 사전 검토가 안 된 상황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걸 했을까? 결국은 자기 뭐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2030 남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어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도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네. 정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따라하는 모양새인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이 지지세가 20, 30대 남심에서 형성이 됐던 거는 단순히 뭔가 의제를 한 번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의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그거를 토론을 하면서 뭔가 본인이 연쇄되는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형성에서 20, 30대 남심의 그 여론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슈를 끌고 와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할 자신이 없으면 김기현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차라리 안 던지는 게 맞는데 괜히 어설프게 여성도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된다 법안 발의 형태로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는 오히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은 좀 그런 전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니 한만 못하다. 네, 이번에는 그 야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갈 것 같습니까? 그 죄명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 죄명인데요. 업무상 배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 방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에 지금 한 1,800억 정도의 이익만을 가져가는 반면에 7% 이제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장동 일당 민간 사업자들이 4천억이 넘는 이제 배당을 챙겼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익을 못 가져오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돌려줬다. 이 부분이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만배와 관련해서 이제 천화동인 지분을 지금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으로 이제 배분을 하면서 428억을 또 추가로 이렇게 주기로 약정을 했다. 이제 400억 약정설과 관련된 또 좀 배임 이슈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과연 이렇게 배당이나 약속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편의 제공 대가로 그 성남시장 과정에서 이제 그 주고받은 금품 이외에 지분의 절반 정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가지고 이 대표에게 이 부분이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수사 과정에서 좀 진척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 그 과정 이제 뭐 수사 받아야 되니까요. 그 수사 내용은 뭐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 뇌물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 있나.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나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뇌물 얘기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추가로 뇌물죄까지도 추가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끝까지 입을 다물고 뭐 이재명 대표도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으면 과연 검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검찰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들에게 뭐 정치적 공동체라는 네네.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만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제 정치적 공동체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보좌관이 그 의원을 대신해 가지고 뭔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의정 활동 관련해 가지고 보좌관은 그 의원을 위한 정치적 활동자로 보아서 이 부분을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걸로 처벌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는 얘기를 좀 쓴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진상까지는 이 돈의 흐름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와 관련된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럼 같이 썼다라는 그 통장이나 지갑이 보통 어떤 실체가 있느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흘러간 돈이 대선 자금이나 경기도지사 자금과 관련해 눈에 확인이 안 되는 현금성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지금 찾아내지 못하니까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증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그 주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가지고 왜 뇌물죄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뭐 배우자가 됐던 뭐 가족들로부터 뭔가 뇌물을 받았다라면 경제적 공동체로서 본인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제3자 뇌물죄가 있는데 제3자 뇌물죄와 이 정치적 공동체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3자 뇌물죄는 먼저 뇌물을 줘야 되는 그 대상,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가지고 뭔가 청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직접적으로 뇌물 받기에는 뭐 하니까 제3자에게 뇌물 달라. 이런 식으로 청탁이 먼저 있고 뇌물 수수가 뒤로 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검찰이 의심하는 관계는 정진상 실장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진상 실장에게 자금을 수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서 의사결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뇌물죄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완화된 입증을 위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서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 얘기가 나오다 마는 이런 좀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는 못 찾고 있는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3일 앞두고 정진상 실장을 이제 조사를 좀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정진상의 입에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지 조사를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글을 남긴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글에서 이제 정영학 그 회계사에 뭐 녹취록 담긴 기사 링크도 이제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해서 좀 봤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영학 회계사의 지금 녹취록이나 뭐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정작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정적인 지금 불리한 진술은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진술이 좀 바뀐 것과 다르게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이런 최고의 보루 부분이 좀 아직 좀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하다. 경우의 수가 좀 아직 존재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좀 그런 글을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강서진 변호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올렸을까요?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없어도 자신감 있게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 녹취록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영학 그의 녹취록을 보면 그 내용이 그 김만배 씨가 청화동인 1호는 유동규 내가 아닌 유동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결국 유동규 내 그러니까 유동규 측, 이재명 측,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재명 이걸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이쪽에서 다 뭐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우리 측이 아니라 유동규 개인이 받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아마 올렸고 검찰에서도 아마 이런 포지션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 말씀하신 거죠? 네네. 예, 오늘 그 여론조사 나왔는데 YTN이 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곳에서 결과를 했는데 보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사퇴해야 된다가 63.8%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사퇴해야 된다가 3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하고 이게 당심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의 당심에서 77% 정도가 이재명 대표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사퇴하면 안 된다. 이게 60.7%니까 어찌 보면 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보이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당시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미 키워드로 떠오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포스트 이재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당심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77%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17% 정도가 빠지긴 했지만은 과반수 이상이 지금 하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한 번 찍었던 표심이 흔들리는 데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민심과 당심이 지금 이렇게 괴리가 극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민주당 위기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전에 그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처럼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매 주말마다 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비슷한 숫자, 1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대단한 이렇게 세대결을 했었었는데 조국의 강이 치명적이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좀 그 물주기가 좀 치명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과 당심이 분리가 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지금 해오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대책이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낙마라든지 당대표 사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곧바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선거제 개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심을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 호남에서라도 좀 뭔가 민심을 좀 그 일반 당심이 아니라 민심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선 호남에서만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라든지 이런 좀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접근법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아니 어제 송갑석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중대선거구제 여기서 광주에서 해보자. 광주를 8개 선거구를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4개, 2개로 하든지 해서 한번 기득권 내려놓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건 찬성하시는 거예요? 네, 중대선거구제도 분명히 이제 해볼 만한 시도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광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주기현 전 후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 일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민주당 그 전당대회 총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서의 뭔가 선거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도 그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반대적인 민심을 당 내 경선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좀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강서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민심하고 당심이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결국은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당신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승리인데 이렇게 민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또 그 내부 의원들의 또 마음도 이해관계도 되게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곧 있으면 또 기소가 될 텐데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민심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슈가 있으면 더 크게 변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좀 거리두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론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당대표로서 원내 민주당 내에 뭔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단일 대우로서 막아내야 되는 원내 여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이 이제 투트랙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을 각각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모양새를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1차 소환 때도 정청래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재명 이렇게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국민 여론을 뭔가 대변을 하거나 이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뭔가 스피커를 하나 찾아가지고 일반 여론에 대한 그 트랙을 담당을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원내 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당내 의원들을 결집을 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뭔가 좀 혼란스러움에 그런 투트랙 전략을 지금 구사를 못 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들은 자기가 진짜 확실히 끌고 가는 거고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일들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라는 거예요. 거대 야당의 모습은 또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지금 민주당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균택 검사장, 전 검사장과 함께 둘만 뭐 검찰 소환에 응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온전히 오롯이 감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80석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당수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저 문제가 됐었던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명하게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180석 의선을 그런 식으로 좀 투트랙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지도 못하고 본인은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좀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숙한 모습이 솔직히 좀 보이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그 누구도 민심은 신경 안 쓰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발 국민을 생각하는 여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토요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기반해 대장동 사건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봉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 시사평론가는 가끔 몇 번 나오셨는데 네. 기자가 나온 건 처음인데 오늘이 본인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원래 그 JTBC 기자였는데 뉴스타파로 옮기셨잖아요. 왜 옮기신 건가요, 그런데? 일단 탐사보도의 그 본령은 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자본과 권력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속돼 있다 보니까 많은 방송사가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그 탐사보도에 어떻게 보면 그 본령이라고 볼 수 있는 뉴스타파로 옮기게 됐습니다. 같은 언론학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대장동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영학 네. 회계사 녹취록. 대장동 개발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차지하는 뭐 위치나 역할 그리고 이 사람의 네. 녹취록이 갖는 의미 그걸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네. 도시개발 전문가는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랄지 네. 대장동 사업이랄지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말 그대로 설계자예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계를 담당했고, 그러니까 수익 구조랄지, 뭐 지분을 나눴달지, 해당 이익에 당하는 것이랄지, 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네. 모든 사람이 그 정영학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간의 이제 녹음을 계속 하신 건데요. 10년치나 되나요, 녹취록이? 네, 그렇죠. 이제 중간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대장동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네. 선정이 되는데 그 이전 사업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19년부터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 네. 수익을 나누는 과정, 그 자기들끼리 뭐 협박을 하고 뭐 배당 네. 수익에 대한 다툼, 공통 비용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네. 저희는 하여튼 입수 과정을 자세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이번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안에 수사 보고서랑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일단은 1325쪽
1325조.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뭐 네. 가령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때는 이제 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말이나 근거를 남기려고 녹취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2012년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녹취를 한 거는 이거는 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네. 말하는 거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네. 어떤 사단이나 논란이 네. 생길 거를 이분은 회계사지만 주로 건설 쪽에 시행사 쪽에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고 네. 많은 그 과정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영학 회계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가령 뭐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녹취를 당하는 걸 혹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전혀 뭐 모르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보시기에? 그 정양 녹취록에 2021년 네. 초에 이렇게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학이 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데 녹음을 해서 의심을 해서 하는 말이 그렇죠.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 상황을 보면 녹음기를 이렇게 테이블에 꺼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전화 녹음 말고도 네. 녹음기를 직접 뭐 한 6대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꺼내놓고 있으니까 녹음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정영학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음이 되고 있었죠. 진짜 무슨 뭐 영화 같은데 핵심 내용을 압축하면 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그 한 문장으로 정양 녹취록 뭐냐라고 보면 네. 대장동 10년 동안의 개발 그 비사 숨겨진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만 아는 네, 얘기. 숨겨진 이야기 어떤 스토리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네. 아 웬만한 영화보다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검사들이 나온 뭐 더킹이라는 영화랄지 네. 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랄지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영화들이 좀 히트작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영화로도 한 편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네. 소환이 되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받는 혐의 중심으로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 받는 혐의 중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배당 이익 4천 몇십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가 있는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네. 이거 관련한 얘기들도 있나요? 그 안에? 일단은 녹취록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네. 뭐 범죄를 공모하거나 어떤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 좀 있죠. 어떤 예를 들면 내용이요? 사업자가 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는데 유동규가 스스로 성남시 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층이 알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건 너와 남욱에게 얘기하거든요. 너와 나 받으면서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건 너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되는 상황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보는 거는 아예 범죄 자체를 처음부터 같이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혜를 주려고 했고. 근데 배임은 아시겠지만 그 성립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착복한 게 아닌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남시가 약 5,500 정도, 5,500억 원 정도의 그 이익을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법정에서 상당히 큰 다툼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한테 지금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김만배 등 그 일당 5명 추가 공소장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6차례 나온다. 뭐 사실상 뭐 이재명 공소장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압축을 하면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뭐 김만배 등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줬다라는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나요? 근데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100번이 나오든 200번이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46번이 나오지만 공범 관계라는 걸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네. 비밀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줘서 사업자가 그 네. 어떤 특혜를 받아서 사업자가 됐다. 그리고 이익을 받다. 이건데 네. 녹취록에 보면 위례 아파트 한 1,100가구 정도를 지었거든요. 네. 위례 아파트 사업 그 단계 처음부터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이 네. 그리고 정영학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단계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시에서 어떤 그 위례 신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공고를 내려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업자들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해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정영학 회계사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대로 됩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또 사업자까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 뒤에 숨었죠.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욱 정영학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분들 누구? 부인들 이름으로. 그 MBC 기자랑 그렇죠. 뭐 그렇게. 네. 부인들 이름으로 숨어 들어가 특정 금전 신탁 형태로 이미 그때 한번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개발 정보가 가기는 간 거네요. 그게 뭐 유동규에서 갔든. 그렇죠. 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특혜와 유착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찰은 네. 이재명 대표까지도 네. 보는 거고. 이게 또 부정처사후 수뢰, 오늘 법률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어렵긴 한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천화동인 1호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거, 그 배당 이득 절반 428억 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 뭐 그런 혐의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뭐 녹취록에 등장하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2019년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배당금에 대한 갈등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그 절반 24.5%에 대한 지분이 건데 녹취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나요? 녹취록에 나오는 것은 이 1호 지분이 김만배가 얘기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걸 직원들도 다 알아 이제. 네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이 지분, 이 차명 지분이 네 소유라는 걸 직원들 다 이제 알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왜 화를 내나요? 그거는 알려지면 옵티머스 뭐 이런 것처럼 크게 터진다.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유동규한테 갈 배당 이득은 김만배도 인정을 한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김만배 아니에요? 씨는 예. 주려고 뭐 말은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약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차명 계좌가 네 거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를 냈으면은 그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닌가요? 어느 정도 주려고 했지만 이거 절반을 다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김만배 씨 주장이고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유동규 한 명의 몫에서 네. 정진상, 김용 이렇게까지 3인의 지분이 공동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유동규 이름 말고 정진상, 김용도 녹취록에 나오나요? 정진상, 김용 녹취록에 나오죠, 이름이. 근데 지금 여기 검찰이 얘기하듯이 어떤 지분을 공모하거나 약속한 정황은 없습니다, 녹취록에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는 작년 10월 20일에 이제 유동규 석방되고 남욱 변호사 석방되면서 이분들이 말을 바꾸거든요. 재판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 의존했다고 보이죠. 추가 공소장 보면은 그 대장동 개발 이익 지분 절반을 이재명 측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 받고 승인했다. 뭐 이런 진술 혐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428억 약정설이 중요한 이유는 네. 특혜를 줬는데 뭔가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에는 유동규 한 명의 몫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인의 공동소유 뭐 428억. 녹취록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남욱 같은 경우는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 차명 지분 원래 내 거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걸 인허가권자한테 주기로 했는데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나? 정진상, 김용한테 줘야 된다는 말은 없나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측의 정진상, 김용을 검찰에서 포함을 시킨 거는 네. 뭐를 근거로 포함을 시킨 건가요? 유동규, 남욱이 석방된 이후에 바꾼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뀌었다는 진술은 애초 녹취록에 있었던는 없거나 배치되거나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근데 지금 진술이 바뀐 거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이분들이 녹취록과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약정설할지 뭐 아니면 녹음 파일이랄지 이렇게 강력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진술이야 뭐 지금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어쨌든 본인들한테 유리한 말을 하려고 할 테고 녹취록은 그런 계산 없이 했었던 말이어서 신비성만 따져보면 녹취록이 더 앞설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예. 앵커님과 저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2012년도부터 녹음이 된 걸 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일부 부인을 하거든요. 남욱 변호사 같은 분들은 이제 이거 녹취록이 편집됐다거나 조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이재명이 죄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보시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녹취록을 저희가 공개한 이유는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야금야금 빼가지고 단편적인 보도를 해봐야 제가 볼 때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5번 이상 봤지만 일단 녹취록에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뭐 관련된 게 뭐가 있다면 저희가 보도를 했죠. 보도할 만큼의 뭐가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없는데 수사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왜 안 맞지? 정영학 녹취록을 스스로 강력한 증거라고 했던 검찰이 녹취록과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를 하네?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410번의 약정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진상 김용의 공동소유다. 이재명 측이 뭐 공동소유하기로 한 거다. 이런 거는 사실 녹취록과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줘도 유동규한테 주기로 네. 한 게 갑자기 정진상, 김용까지 그렇죠. 등장한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은 내가 받아서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이 형들하고 나눠 쓰기로 했어. 라고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문제는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모든 지분 구조는 네. 사업자들끼리도 잘 몰랐습니다. 이 지분 구조와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딱 두 명이 알죠. 누군가요? 김만배와 정영학만 알고 있습니다. 뭐 요지경 속이었는데 뭐 들어도 좀 복잡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레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네. 조사를 받고 그러면 기소 수순으로 가기는 갈 텐데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쟁점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많은 부분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나온 네. 진술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검찰이 스스로 그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정영학 녹취록을 뛰어넘는 보다 강력한 물증이 나와야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가 없었다면 수사가 이 정도까지 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그 본인이 얘기하는 걸 잘 저는 그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이 차명 지분에 대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김만배 씨야 자기 거다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뇌물을 약속했다 그러면 또 추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 일관된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진술 그 정리하면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 없다는 거죠. 어떤 그 자기들이 특혜를 받았던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혜를 받았는데 그 특혜를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했던 게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뇌물을 약속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지금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진상, 김용도 그 관계 없다에 포함이 되나요? 거기까지는 주기로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네. 재판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주요 피고인들이 대답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